우리 교재 280페이지에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입니다. 먼저 그게 개념을 보시면 일단 법령이 성립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법령의 존재에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립된 법령이가 효력이 발생하면 유효라 그러는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효가 되겠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법률행위 속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무효죠. 따라서 무효는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취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령의 속에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제한 능력자가 당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상대방과 거래를 했다면 이것은 취소 사유죠. 또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중요분의 착오에 빠져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거래 행위를 통해서 했다면 이것도 역시 취소 사유죠. 또 타인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령했다면 이때도 취소 사유죠. 자, 이렇게 제한 능력자이거나 착오가 있거나 또는 사기 강박 이러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의 법령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관계로 권리 의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취소권을 행사해버리면 무효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인 상태로 바꾸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무효 취소라는 제도가 우리 민법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안 생긴다는 것이고 취소는 그 법 사유에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취소하게 되면 무효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알아둬야겠죠. 282페이지 있습니다. 무효 사유.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당사자이거나 또는 당의 법령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원시적 불능이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했거나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일 때 당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그 비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 통정 허위 표시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무효인 사유다 이렇게 하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요.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도 받지 않고 했을 때 착오해서 의사표시해서 법령했을 때 사기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령했을 때 이 세 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 취소 사유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민법에는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무효 사유, 취소 사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법령의 무효를 보죠. 법령이 무효다 하면 무효인 법령이 이걸 줄여서 무효행위 이래 되겠죠. 자, 무효행위. 무효란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안 생긴다 했어요. 첫 번째, 무효 사유가 법률행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존재해야 되죠. 존재했을 때다. 무효 사유가 존재했을 때. 그러면 당의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죠? 자, 이때 이 무효의 종류는 어떤 거냐? 종류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 그리고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무효. 그리고 확정되어 있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리고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무효라고 할 때 무효는 당연 무효, 처음부터 무효, 확정적 무효, 절대적 무효,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효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 무효가 아니라 재판상 무효가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 민법상에는 재판상 무효가 없습니다. 재판상 무효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선고되어야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법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보면 안 나오죠. 처음부터 무효. 무효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무효 사유가 존재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확정적 무효. 이 확정적 무효는 확정되지 않은 무효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불확정적 무효. 또는 이 불확정적 무효를 다른 말로는 유동적 무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우리가 앞에서 무권 대리행위를 배웠죠. 무권 대리행위. 이것이 이제 불확정적, 유동적 무효다. 왜냐하면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 이게 대립되는 게 바로 상대적 무효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상대적 무효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상대적 무효는 어떤 거냐? 이것은 민법 107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1항의 단서에 보면 상대방이, 즉 비진의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비진의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바로 무효다 그랬죠. 이게 그러나 다만 이 무효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인 성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 그 다음에 민법 108조 통정의 표시입니다. 그죠? 통정의 표시인 경우 그 무효는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자,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무효가 되어 나머지는 유효가 될 수 있겠죠. 나머지 유효.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전부 무효, 일부 무효에 관한 이 규정은 우리 민법이 137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라고 선언해놨죠. 그래서 일부 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은 전부 무효로 취급한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나머지는 유효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유효다. 다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이게 당의 법령위가 이렇게 일부 무효와 나머지 유효로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 분리 가능성, 행위의 분리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거래 당사자인 행위 당사자가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져야 돼요. 이 인정되어지는 이 의사를 뭐라 하냐? 가상적 의사 또는 가정적 의사라고 합니다. 이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 그때 이제 나머지는 유효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요건입니다.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진다. 그때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효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가정적 의사를 끄집어내는 것은 바로 법령의 해석 중에 보충적 해석이 있죠. 보충적 해석 방법에 의해서 이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보충적 해석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여기에 137조 이렇게 원칙과 예외, 전부 무효 원칙,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를 한다는 이 원칙을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일부 무효의 법칙 또는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를 원칙은 전부 무효를 선택했고 예외적으로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만 유효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것이 우리 교재는 284페이지에 가면 3번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137조를 정리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봐두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이 내용 있죠. 원칙은 전부 무효, 예외는 나머지 유효로 한다라는 이 일부 무효 법리, 이것을요 일부 취소에다가도 쓰겠다. 여기에 유추 적용한다 이 말이죠. 유추 적용.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하나의 법령이 안에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란 거야.
그러면 그 일부분만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유효로 둘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일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전부 취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원칙이다. 전부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분만 취소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효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것도 역시 일부 무효의 법리와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판례도 이렇게 인정하니까요. 유추 적용한다. 유추 적용한다. 그 다음에요.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여기 관련해서요. 좀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즉 유동적 무효에 관련해서요. 자, 우리는 무권 대리행위는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을 뒀죠. 민법상에 규정을 두어서 이 유동적 상태의 법률 효과를 확정시키는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예컨대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를 한다.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철회한다든가 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했죠. 따라서 이 불확정적 상태에 있는 유동적 상태에 있는 무권 대리행위의 효과를 확정시키는 방법을 우리 민법에 규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있어요. 판례에서도 유동적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거래한 거죠.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이때 이 토지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아직 허가를 받기 전이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우리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다 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다. 판례. 그러면 이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법원의 판례에서 유동적 무효를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여기에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규정을 명문화해 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로지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아직 허가받지 않는 상태 하에서 토지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토지 매매 계약은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매매 계약을 어떻게 유효로 확정시킬 거냐 무효로 확정시킬 거냐 그 사유를 어떻게 할 거냐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이 매매 계약 상태에서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두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오로지 판례 이론에 의하여 정리할 수밖에 없다. 왜?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의 판례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 교재는요. 285페이지에 가면 이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양갈로 2번에 유동적 무효 거기에 세 번째 줄부터 보시죠. 우리 판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허가를 받기 전의 계약을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 다음과 정리한다 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 지금은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죠. 이 법 규정으로 바꾸었죠. 법 이름을요. 이 법률 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놓고 허가받기 전 단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명문 규정이 바로 유동적 무효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 안에 갑소유 토지가 이렇게 있더라 이 말이죠. 여기에 이만큼. 그런데 갑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이렇게 계약을 하고 10억에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계약금은 1억 원을 매수하기로 한 매수인이 매도인 갑에게 이렇게 교부했겠죠. 이렇게. 그래서 중도금 지급할 날짜 뭐 2개월 후에 한다든가 이 계약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예컨대 5억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잔금은 또 2개월 후에 그로부터 2개월 후에 4억을 지급한다. 이렇게 계약을 썼겠죠. 이런 사례로 계약되어 있을 때 이 매매 계약에 관하여 이제 분쟁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이에 대한 판례들이 우리 민법에 있다는 거죠.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판례 이론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허가 단계에서는 전가주에서는 이 매매 계약은 유동적 상태의 무효다. 여기 돼 있죠. 이게 판례 태도란 거예요. 유동적 무효다. 이게 무효란 거죠. 그럼 여기에 무효라는 말의 무효라는 의미는 뭐냐? 여기서 무효라는 의미.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이 매매 계약에 의한 채권 채무가 이게 생기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무효라는 의미가. 그러면 채권이 안 생겼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소제기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또 채무가 없다 이 말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 말이겠죠. 채무 불이행이 없다 이 말은 그것도 어떤 의미냐?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 줄여서 손배 청구권이라는데 이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동시에 계약 해제, 법정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계약 해제권이라는 것은 법정 해제입니다. 이것은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해서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채무 불이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권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 그에 따른 계약 해제권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무효의 의미입니다. 무효의 의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계약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1억 원 지급하기로 한 약속인 계약금 계약. 계약금 1억 요 부분에 대해서요. 자, 계약금 1억 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당사자의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계약금 계약에서 1억 원을 교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이니까 종된 계약.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계약금 계약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무효잖아요. 유동적 무효 상태겠죠. 무효니까 만약에 말이죠. 이 계약금 1억 원을 교부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방으로 했어요. 이렇게 매도인한테 내가 매매 계약할 때 매매 계약이 유효라고 생각하고 너한테 계약금 1억 원 줬잖아.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했잖아. 무효니까 계약금 계약도 무효다. 그럼 계약금 계약이 무효라면 매도인 너한테 1억 원 계약금을 줄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 그렇다면 이 매도인 너한테 줬던 1억 원 이거 반환해라 라고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이렇게 이 1억 원 반환 청구권, 계약금 반환 청구권 뭐냐? 이게 바로 야 무효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당한 이득이잖아.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걸 행사하는 거죠. 이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야 계약금 줬던 거 돌려줘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럴 때 과연 이 권리가 인정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법원의 판단이 있다.
분쟁이 생기니까 이런 생겼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서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부정합니다. 부정.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매매계약이 유동적 상태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유효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함께 유효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유효라면 그 계약금은 부당한 이득이 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도 확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계약금의 반환 청구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인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권리가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행사 인정할 수 없다. 되겠죠? 그럼 결국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의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유동적이라는 근거하에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유동적 무효의 의미에서는 결국은 갑과 을은요, 이 계약금 돌려받을 수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 소유권 내놔라 할 채권도 행사할 수 없고, 소송 제기할 수 없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그 권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할 수 없죠.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해야 될 게 뭐죠? 그렇죠. 이 두 사람 사이는 당연히요. 네 번째. 양 당사자는 허가 신청할 협력 의무가 있다. 그죠? 자, 이 의무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발생한 의무로서 부수적 의무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내용의 의무입니다. 허가 신청 협력 의무. 따라서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행 당사자한테는 여기는요, 당연히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니까 소제기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소제기할 수 있고 동시에요. 이 협력 의무 이행하라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소제기도 또 할 수 있죠. 야, 협력 의무 이행해. 손해배상 청구했으니까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제기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협력 의무 자체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통설이죠. 판례이기도 하고요. 부수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본질적으로 할 수 없다. 뭐로 하냐?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행사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협력 의무 이행, 이것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했죠. 소제기할 수 있다 했잖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죠? 협력 의무 이행해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말이죠.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 목적으로 당해 매도인에 대해서요, 매수인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해 목적 물건의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해요.
뭘 보존하기 위해서?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 야, 너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너 협력 의무 내한테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협력 의무 이행해라고 하기 위해서 야, 너 그 물건 일단 팔지 마.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지 마. 라고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시켜놓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야, 너 이행 협력해. 이렇게. 자, 요게 가능하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이것을 유효하게 만드는 것. 자, 첫 번째, 허가처분 받으면 됩니다. 허가처분. 허가처분을 받으면 이 매매계약이 유효화가 됩니다. 유효. 이때 유효는 소급에서 유효입니다.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거죠. 허가처분 받으면. 두 번째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해제됐습니다. 지정해제. 지정의 해제. 해제가 되는 순간에 유효 매매계약이 됩니다. 세 번째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 만료했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당해 매매계약이 확정적 유효입니다. 확정적 유효되니까 허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요 세 가지 경우가 있네요. 요 세 가지. 그럼 만약에 이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무효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불허가 처분 났을 때죠. 불허가 처분이 됐을 때. 두 번째,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허가 신청을 잠탈할 의도로 가정한 경우죠. 허가 배제할 목적으로 또는 잠탈할 목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무효죠. 세 번째, 이 매매계약 안에 무효 사유, 기타 무효 사유가 존재할 때 그러면 무효입니다. 그죠? 이런 내용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무효다 이거죠. 무효. 자,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의 문제되는 거죠. 다만 말이죠. 이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으면요. 우리 계약금은 우리 민법 565조에서요. 우리 민법 565조 여기는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을 교부하면 그 계약금에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해약금의 추정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약금 추정한다는 해약금은 뭐냐? 해제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해제권. 그래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규정이 계약금을 교부했다는 요 말 속에서 요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565조 요건 하에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인정해야겠다. 그죠? 법 조문상. 그죠? 이렇게 해요. 이게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 285조 이하에 정리되어 있고 특히 거기에 286페이지에 가면 이런 내용을 지금 강의한 내용을 정리 다시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거기서 그대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 안에다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무효는 어떠한 효과가 이후에 발생하느냐 하면 288페이지에요. 확정적 무효니까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아직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청구할 권리가 없으니까요.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행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 무효 행위에 대해서 아직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미 이행한 후라면 어떻게 될까? 즉 무효 행위에 대해서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거죠. 이때는 바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면 부당이득에 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급부한 내용을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만약에 그 부당이득 한 사람이 수익한 사람이죠. 수익자가 만약에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받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현존 이익으로 돌려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돌려줘야 할 부당한 이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받았다면 그때는 반환의 범위가 이때는 전부 배상해 줘야 돼요. 즉 상대방 이행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까지도 전부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범위 내에서 반환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다만 이 무효 사유 중에 말입니다. 민법 103조나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죠. 104조는 불공정한 법령이, 103조는 사회질서 위반. 결국은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으로 거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효잖아요. 이거 전부 다 무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다면, 이행 후라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죠. 이렇게 즉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이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 재산을 주어버리는 사람요. 이런 경우에는 746조에서요. 불법 어린 급여한 사람은 그 급부한 부분에 재산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그러니까 103조, 104조에 근거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거래한 당사자는 무효임에도 만약에 상대방한테 재산을 내줬다면 그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꼭 또 알아두셔야죠. 자, 이러한 무효제도는요, 우리 무효행위는 일부 무효만 있는, 법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를 전환합니다. 전환하는 법리를 우리 민법에 138조에서 규정을 두었어요. 뭐냐면 실제로 한 A 행위라는 법령이가 무효 사유가 있어서 무효인 행위입니다. 이게 실제 행위죠. 실제로 한 행위가 A 행위인데 무효행위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하지도 않은 B라는 법률 행위로 이렇게 바꾸어서 유효한 행위로 바꾸겠다는 거야. 이게 무효행위가 유효행위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야. 이때 이 B 행위는요, 실제 행위가 아니라 가상적 행위죠.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A 행위에서 실제로 한 A 행위, B 행위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 걸 전환이라 그러는데 이게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요건을 우리는 민법 138조에서 규정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는 첫 번째, 최소한 A 행위 속에 B 행위의 요건을 모두 여기서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구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구비. 실제로 한 A 행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행위 당사자가 실제로 A 행위를 했지만 이 A 행위가 우리 민법 규정에서 무효인 A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당사자가 알았더라면 A 행위 안 하고 B 행위를 아마도 했을 거야 라고 인정되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 하냐? 이걸 우리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요. 뭐 가정적 의사라 하기도 하죠. 이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역시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는 보충적 해석에서 나오죠. 보충적 해석에서죠. 여기에서 가상적 의사를 해석해내는 거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A 행위에서 B 행위를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대전제가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B 행위는 원칙적으로 요식 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요식행위가 아닐 것. B행위가 요식행위라면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아주 어렵습니다.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규정이나 판례가 인정하는 외에는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게 전환의 법리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289페이지에 138조 무효행위 전환을 보시면 무효인 법령행위가 다른 법령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령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는 인정될 때 이게 가정적 의사입니다. 그때 다른 법령행위로 효력을 가진다 이났죠. 자, 여기는 여러 가지 판례가 있다 그죠? 전환 인정한 판례. 이 판례도 여러분 교재에 정리해놨죠. 여러분 교재 290페이지에 보면 양갈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요식행위로 전환한 우리 신분행위 중에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출생신고 행위가 무효인데 실제로 한 행위는 출생신고예요. 근데 무효인데 그 출생신고한 당사자가 아버지 입장에서 그 혼인 외의 자를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걸 그것을 출생신고를 했네요. 근데 그러면 그 출생신고를 인지신고로 이렇게 바꿔주겠다라는 것이죠. 무효인 출생신고를 유효한 인지신고로 바꾼다든가 출생신고 무효인 출생신고를 입양신고 행위로 바꾸어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판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신분행위에 많이 인정하고 있죠. 인정한 예가 많다. 그렇죠? 자,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는 무효제도 안에요.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추인이라는 것은 추후에 그 내용을 인정한다는 제도인데, 자, A라는 무효 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행위 당사자가 추인을 통해서 이 A 행위를 A 다시 행위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새로운 법령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제도, 이걸 간주 제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인정하는 제도를 우리는 추인이라고 그래요. 추인. 그러면 추인은요, 추인하기 위해서는 자, A 행위가 무효인 사유가 있어서 무효 행위라면 A 다시라는 새로운 행위로 이렇게 바꿔주라 그러면 여기에 무효 사유가 최소한 종료돼야 되겠죠. A 행위라는 행위 속에 무효 사유가 종료되어 없어져야 됩니다. 종료 후에 추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무효 사유가 종료되어서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것이 바로 추인의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은 반드시 무효행위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 그래요. 무효 사유가 종료한 후에 추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추인하기 위한 요건. 무효행위 추인을 하기 위한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무효 사유가요. 종료가 될 수 없는 사유일 때는 추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무효행위 추인이 불가능한 무효. 무효는 뭐냐? 무효 행위는 뭐냐? 바로 첫 번째 103조로 인한 무효. 두 번째 104조에 의한 무효. 세 번째 가행법규에 위반한 무효. 위반한 것. 이런 경우에는 이 무효행위는요. 왜냐? 무효 사유가 종료될 수 없잖아요. 사회질서 위반하니까 무효고 사회질서 위반되는 폭력을 취하니까 무효다. 이것은 뭐예요? 사회질서 관계되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강행법규도 뭐예요? 강행법규 내용이 뭐예요? 바로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인을 할 수 있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인이 불가능한 무효. 오케이? 사회질서 위반으로서의 무효, 그리고 불공정 행위의 무효, 그리고 가행법규에 반하는 무효 행위. 이런 경우에는 이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전제하에 추인 의사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새로운 행위로 간주합니다. 언제부터?
추인한 이때부터. 그래서 이것은 장래적 효력입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령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 무효제도 안에는요, 무효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우리 민법상에는 세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37조에서는요, 일부 무효의 법리를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 138조에서는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만들어놨죠. 139조에서는요,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규정들의 특성이 뭐냐? 전부 다 임의 규정입니다. 성질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 그것이 유효합니다. 다른 내용의 약정도 유효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효제도를 일반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무효행위 추인도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약정에서 소급하여 추인하는 것을 인정하자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무효행위 취소, 법령행위 취소에 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